안녕하십니까. 2018년 YTN 미래 전략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YTN 앵커 박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세계적인 화두인 4차 산업혁명, 무엇이 주요 이슈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를 해 나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걸 배워가고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미래 기술 그리고 아이디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구체적이고요. 또 일부는 좀 황당한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결국에는 미래를 여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또한 그 항해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조언자로서 저희 YTN과 이번 포럼이 일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듭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호성 YTN 사장 직무대행의 환영사였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포럼을 더욱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분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께서 첫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영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어가는 4차 산업혁명,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인프라가 5G인 것 같습니다. 그 중심으로 정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전에 저 뚜껑을 이렇게 열겠습니다. 오늘 아마 기업의 생존과 또 경쟁력의 출발은 상상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계속 갈 건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상상을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스마트폰 안에는 OS가 있을 테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앱들이 있을 테고, 또 보이스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왜 이 안에 있어야 되느냐? 그걸 다 뽑아서 클라우드에 보내버리면은 남아있는 스마트폰의 기능이라는 것은 보는 거와 데이터를, 정보를 집어넣는 기능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특히 스마트폰은 현재와 같은 폰 형태가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예를 들면 헬스케어를 한다든지 교통 에너지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기능들이 통합되어진 형태로 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상상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세상이 상상이 중요하냐면은, 상상이 현실화되는 속도와 현실화되는 가능성이 과거보다는 훨씬 높아졌죠.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하는 것이다. 상상에서부터 현실이 출발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상상했던 헬리콥터나 하늘에 뜨는 비행 물체가 비행기가 되기까지 430년이 걸렸습니다. 그게 오늘날 드론까지 왔습니다. 밑에 보시는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 1987년에 상상되어졌던 것이 불과 30년도 안 돼서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왜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이냐? 그나마 스마트라는
즉 우리가 똑똑하다는 세상으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스마트, 똑똑하다는 것의 기준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만큼 똑똑한 세상.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똑똑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로서는 대한민국의 기회가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여기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바탕이 튼튼한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진입장벽이 낮고 또 인건비의 비중이 큰 것들은 해외로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잘 해왔던 제조업의, 제품의, 산업의 바탕 위에서 과학기술과 말씀드린 ICT를 같이 섞었을 때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밸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비타이제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제품을 팔지 말고 그 제품, 산업 위에 서비스를 올려서 이제는 서비스의 대가를 받는 시대가 곧 4차 산업혁명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해왔던 제조업을 더 가치 있는 쪽으로 옮겨가도록 경우에 따라서는 리쇼어링도 적극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서 다뤄야 될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5G를 왜 대한민국이 내년 3월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5G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디바이스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예측하는 것이 한 1,400조 규모의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 5G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2G, 3G, 4G 계속 오면서 속도가 빨라졌죠. 근데 4G의 연장선상에서 5G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속도 면으로 보면은 4G보다는 5G가 이론적으로 20배가 빠릅니다. 그런데 현재 LTE 속도에서 20배가 빠른 5G로 오게 되면은 가능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서비스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집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에,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4G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5G를 단순히 통신 속도가 빠른 어떤 게임이 빨라지고 뭐가 빨라지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세상을 통째 바꿀 수 있는 첫 스타트가 5G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의 브랜드를 아이코리아 4.0으로 지었습니다. 아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인터랙션,
또 인텔리전스 등등 I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사람 인도 I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기술의 존재의 이유는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다 그러면은 모든 미래의 세상도 결국 사람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사람인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 있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코리아 4.0은 세 가지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연결 지능화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각 부처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과제들이 있습니다. 13개의 우리가 핵심적으로 혁신성장 관련해서 해야 될 과제, 그게 각 부처별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 세상,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보건복지 관련한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DNA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 D는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D, N은 5G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A는 인공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세상을 가능케 해주는 가장 중요한 두 개 축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입니다. R&D입니다. 그래서 이 R&D를 어떻게 하면은 연구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바꿔줄 거냐 하는 것이 국가 R&D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의 목적은 사람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삶의 질을 높이는 쪽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과학기술이 사람의 삶이라는 문제, 사람의 안전과 환경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비껴나 있었던 과학자들만의 리그였던 것을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코리아 4.0의 마지막에 컴포넌트는 결국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는 쪽, 건강, 환경, 안전, 여러 가지 편리성에 중점적으로 자원을 배부합니다. 그래서 이 5G를 저희들이 감각적으로 볼 때 퍼스트 무버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거의 대부분의 밸류를 먹는 새로움의 시작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내년 3월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그것을 상용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그래도 상당히 빨리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여러 가지 다양한 국제 표준을 여러 나라들과 협조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워드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아니고 내년 3월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백워드적으로 이것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목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것을 해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미래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37이라는 걸 합니다. 세 가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더 잘하기 위한 세 가지를 찾고 불필요한 7가지를 버리자. 이게 사이다 운동입니다. 사는 버릴 사, 버리고 이는 쉽게 하고 단순화하고 간소화하고 그러면서 다는 차 한잔 먹으면서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운동으로 337, 이게 다 앞에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것을 잘하기 위한 어떤 문화를 바꾸고 체질을 강화하고 하는 쪽 운동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오후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YTN 미래 전략 포럼 오후 세션 진행을 맡게 될 YTN의 정찬배 앵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후에는요, 우리의 미래의 삶과 관련된 더욱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퍼스트 무버의 미래 기술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먼저 KT 이종석 상무님을 만나 보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5G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LTE, 지금 4세대 이동통신 LTE랑 이제 제가 비교하는 장표를 넣었는데요. 이제 크게 사실 이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통로죠. 그 통로의 특성이 어때야 되냐, 데이터를 교환하는 그 통로의 특성이 어때야 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분명한 것들이 있죠. 통로가 커야지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5G는 지금 현재 LTE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300메가 뭐 이런 속도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피크를 저희가 20GBps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집에서 쓰고 계시는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기가 1기가거든요. 그것의 뭐 20배라고 하면 일단 무선으로도 유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특징으로 레이터시인데 이거는 이제 응답 속도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반응을 했을 네트워크에 어떤 걸 물어봤을 때 얼마나 빨리 나한테 답을 해주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반응 속도인데 이제 더 크게는 안전과 관련돼서 뭐 앞차의 정보가 뒷차에 얼마나 빨리 전달될 수 있냐, 그런 어떤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는 연결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연결에 국한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는 사물, 확대해서 모든 것들에 대한 연결, 그런 초연결성에 대한 것들을 5G는 이제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로 보시면 5G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넓어진 도로라고 볼 수 있고요. 사용자가 어디로 이동하든지 간에 사용자를 추적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품질이 안정되고 균일되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비전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가 어떤 네트워크에 내가 물어보고 답을 받는데 이렇게 느리다고 하면 굉장히 빠른 응답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옛날에는 통신 장비 하면 어떤 큰 함체에 뭐 통신 장비라고 딱 써져 있는 레이블이 붙어 있는 데 비해서 이제 앞으로의 통신 장비는 마치 여러분이 쓰시는 컴퓨터 위에 소프트웨어처럼 구동되게 된다는 거고요. 그게 결국 어떠한 이러한 통신 장비를 마치 멀티태스킹을 하듯이 특수한 용도, 뭐 자동차를 위해서, 그다음에 재난을 위해서, 그리고 뭐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사물 간의 연결을 위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의 확장성이고요. 네트워크 관점에서도 실제로는 보시면 기지국에 막 엔지니어가 올라가 가지고 뭐 수작업으로 뭐 안테나를 옮기기나 뭐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이동통신사 관점에서도 그런 프로세스 자체가 자동화된다라는 저희 내부의 혁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이제 저희 본론인데요. 5G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봤을 때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개의 카테고리를 얘기합니다. 미래 이동통신은 크게 보면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라고 해서 어떤 광대역이 필요한 서비스. 그러니까 지금 미디어 서비스면 좀 더 품질이 좋은 고퀄리티의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라고 해서 지금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스마트 팩토리에서 말하는
그러한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를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한 응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매시브 IoT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뭐 집에 있는 가전이 연결된다든지 밖에 나가는 모든 사물들이 연결되는 그런 초연결성의 사회에 대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5G가 지향하는 바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5G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5G를 연구하고 있고 5G의 이제 뭐 유스 케이스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이제 통신 사업자의 한 일원입니다. 4차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인공지능이나 자율기계라든지 가상현실이 5G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5G는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이네이블러나 인프라의 성격이 강합니다. 결국은 이걸 기반으로 해서 실제 산업을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산업에서의 다른 축들, 실제 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이해 간사자들이 다시 공감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5G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동통신 사업자 관점에서의 미래도 더 밝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한국의 이동통신 사업자는 이제 2019년을 5G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년의 목적으로 다가왔고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마 각 이동통신사들이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걸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도 미국의 버라이즌 같은 그 통신사도 올해 벌써 시범 서비스를 하고 내년에 상용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가 5G라고 하는 이런 인프라 관점에서는 저희 국내에서 ICT의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경쟁에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에 대한 성공적인 완수에서 저희 이동통신사들이 기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희는 단지 5G 산업혁명에서의 하나의 축에 불과하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 5G로 정말 저희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잘 성공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생태계 관점에서 보면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각각 이걸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훨씬 더 달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재용 LG U+ 상무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트너에서 2020년에는 아마 200억 개 정도의 그 인터넷에 연결되는 디바이스들이 생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저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자동차도 연결돼 있고, 컨테이너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주방에 있는 주방 기구도 인터넷에 연결돼 있고. 근데 이게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고 해서 IoT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NILM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집이라고 하죠. 그 전력이 들어오는 데다가 이 기계를 설치를 해놓으면 특정하게 뭔가 인풋을 집어넣지 않더라도 집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을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한 기계들을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빅데이터가 추가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아직 그 상용화까지는 멀었지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기존의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빅데이터까지 플러스해서 고객에게 기존 가전들의 문제점이나 기타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인풋을 줄 수 있는 유용한 디바이스가 될 수 있겠죠.
이것도 뭐 많이 발표돼서 아시는 사항일 것 같은데 IBM에서는 그 북경에 공기질을 센싱을 해서 그거를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한 10% 정도 공기질 향상에 도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공기질이 안 좋을 때 시민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라, 어느 지역을 피해서 이동을 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어드바이스를 줘서 아주 유용한 성공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뭐 아까 5G에서 설명하셨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해서 IoT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빅데이터나 아니면 AI, 음성인식, 영상인식, 기타 여러 서비스들이 여러 기능들이 같이 붙어서 뭔가 고객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IoT 서비스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도 사실상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조금은 미진할 수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이 서로 융복합이 돼서 아마 거창한 아니면 여기 계신 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재미있는 그 아이템인데요. 초등학생들이 의자에 앉는 습관을 처음에 잘못 들이면 평생 척추 측만증이나 아니면 허리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IoT 의자는 섬유 압력 센서를 텍스타일 센서라 그래서 섬유 압력 센서를 만들어서 의자 바닥에 깔아서 애가 앉았을 때 좌우에 그 받는 하중을 계산해서 자세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판단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일반 블루투스 스피커가 마이크와 인터넷이 연결되고 AI 음성인식이 연결되니까 스마트 스피커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네이버랑 같이 스마트 스피커에 대해서 지금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이 스피커는 기존의 타사하고 달리 저희 홈 IoT하고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집에서 쓰고 있는데 뭐 클로바 안방 불 꺼줘 그러면은 알아서 꺼주고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IoT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산업 쪽에서 어떤 거를 개발할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통신 사업자가 제조 혁신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와중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판단을 했었고, 그게 안전, 관리 뭐 이런 부분에서는 통신 사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판단됐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LTE 영상 중계 이거 같은 경우는 전번에 모 공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관제실에서 저 영상 중계를 보면서 지시를 내려서 아마 많은 도움이 됐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 작업 현황 관리,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노티를 줘서 계속 뉴스에도 한 번씩 나오죠. 그 아까운 생명이 잘못된 인폼을 받지 못해서 위험물이 나오는 데에 들어가서 뭐 인명을 손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또 재밌는 건데요. 저도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발굴하다 보니 알게 된 건데, 모터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상 징후가 나타난답니다. 그 이상 징후가 모터 축이 회전하는 데서 약간의 틀어지거나 아니면 기타 여러 문제들이 생기는 건데, 그걸 사전에 발견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상 징후가 나오면 모터를 수리를 하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새로운 분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드론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레저용 드론이 아니고 이건 산업용 드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직접 측량하지 않고 드론이 전체 측량을 해서 이상 여부를 판단하거나 건물의 그 문제점들을 파악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군데는 이제 퍼블릭 스마트 시티라고들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시티 솔루션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교통, 안전, 환경, 생활, 에너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저희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쓰레기 관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쓰레기통은 하루에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쓰레기차가 돌아다니면서 수거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쓰레기통은 일찍 차고 차서 넘치고 어떤 쓰레기통은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수거해도 괜찮을 정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해져 있는 루트대로 매번 동일한 시간을 동일하게 돌아다니는 거가 서비스다 그러면 이거는 스마트 쓰레기통이라 그래서 쓰레기가 차면은 쓰레기통이 정보를 관제실에 딱 올려줍니다. 그러면 그 정보를 받아서 그런 쓰레기통만 미리 수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쓰레기통이 넘칠 이유도 없고 또 안 가도 되는 쓰레기통에 대해서 일부러 가는 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뭐 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습니다. IoT가 인터넷에 연결됐다고 해서 고객의 생활을 바꾸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나 AI, 인공지능, 뭐 음성인식, 영상인식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결합되었을 때 진정하게 고객의 생활을 바꿀 수 있는 IoT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IBM 엄경순 전무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토픽은 앞서 얘기한 미래 기술보다 조금 더 미래 기술일 것 같은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 그 퀀텀 컴퓨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저도 제가 처음 학교에 들어가서 배울 때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배웠던 게 있어요. 컴퓨터의 최소 단위는 bit이야, bit. bit에는 제로 아니면 1이야, 온 아니면 오프야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퀀텀 컴퓨팅의 최소 단위는 큐빗입니다. 양자 큐빗. 큐빗은 만약에 5개의 큐빗이야라고 하면 2의 5승만큼의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있고요. 기존의 bit은 0 아니면 1이었는데 큐빗은 0나 1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중첩적인 특징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빗은 특징 자체가 중첩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뭐 20큐빗을 개발해서 쓰고 있어요 라고 하면 2의 20승의 상태를 가져갈 수 있고 그 상태 안에는 0와 1이 동시에 막 중첩되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간의 스테이트와 스테이트와 관계는 서로 얽혀 있어서 한 상태가 변하면 다른 상태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팅이랑 다르게 퀀텀 컴퓨팅은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질 수도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처리가 하고자 하는 속도와 성능이 기존보다는 훨씬 빠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동시에 가능하고 성능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게 퀀텀이 가져가고 있는 중첩이나 얽힘이라는 거의 특징입니다. 또 다른 거는 기존은 항상 동일한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동일하게 나와요. 1이다 그러면 1에 해당하는 아웃풋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중첩과 얽힘이라는 큐빗의 이 특징 때문에 A라는 인풋의 결과가 늘 똑같이 B라고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퀀텀을 얘기할 때는 비결정론이다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조건 중에서 컨디션 중에서 최적의 방식, 앞에서 말씀드렸던 최적화 또는 시뮬레이션에 찾아서 최적의 답을 만들어가는 게 바로 퀀텀 컴퓨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마 인터넷에 좀 관심 있어 뒤져보신 분들은 어느 회사는 70큐빗을 발표를 했네, 어느 회사는 50큐빗 발표했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퀀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큐빗의 수도 중요해요. 어느 정도 큐빗의 수를 가져가냐는 것도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거는 에러 레이트를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IBM은 현재 50큐빗을 파일럿을 다 마쳤는데 아직 사람들이 쓰도록 내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에러 레이트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일한 큐빗의 숫자일지라도 에러 레이트가 낮을수록 그 이상의 퀀텀 볼륨, 그러니까 성능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큐빗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몇 큐빗을 가지고 있어요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에러 레이트가 0.001이에요, 0.001이에요 이러한 에러 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생각을 하시고 이 두 개를 동시에 합쳐서
컨텀이 가져갈 수 있는 최적의 볼륨 성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텀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현재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를 하고 계시는 업무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정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하는 뭐 빅데이터다 이러면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정형적으로 뭔가를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해가는 이러한 업무들은 기존 우리가 하고 있는 슈퍼컴퓨팅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컨텀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의 이 특징 때문에 최고의 답변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컨디션 중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요소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면 좋은 알고리즘들이나 형태들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대는 뭐 뒤져보시면은 뭐 하이브리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모든 업무가 다 컨텀이 좋은 건 아니고 필요한 워크로드가 왔을 때 현재 트랜지스터 방식의 기존 컴퓨팅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처리하고, 컨텀이 더 좋은 건 컨텀한테 보내서 두 개가 합쳐져서 시너지를 내서 서로 보완적인 형태로 하는 게 우리 향후의 모습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텀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IBM이 혹시 이제 관심이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IBM Q Experience라는 거를 이미 어나운스를 했고요. 여기 뭐 ibm.com.ibmq라는 곳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나 다 액세스해서 IBM 컨텀 컴퓨팅의 익스피리언스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익스피리언스에 들어가면 사용자 유저스 가이드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랭귀지인 파이썬도 지원이 되고, 들어가면 API로도 다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여러 가지 GitHub 위에 오픈 SDK 같은 것도 저희가 키스킷이라 해갖고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활용한 굉장히 많은 사례들도 이미 올려놨기 때문에 개발을 좀 아시고,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영역, 특히 이제 물리 같은 이런 영역에 해당하는 유즈 케이스가 있다라고 하면 유즈 케이스 들어가서 유저스 가이드 보면서 따라가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개발할 수 있게끔 이미 세상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IBM Q 익스피리언스는 무료로 누구나 다 액세스하면은 들어가서 개발해갖고 컨텀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제가 앞서서 현재 기존 컴퓨팅으로 못하는 두 가지 알고리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있는 이제 신소재 쪽의 시뮬레이션, 오른쪽에 있는 옵티마이제이션한 최적화 부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에러류를 허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컨텀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기업이나 개인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있으시면 컨텀에 맞는 알고리즘, 컨텀이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제를 푸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시고 조금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컴퓨팅이랑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미 IBM Q의 20큐빗을 세상에 내놓아서 많은 고객분들이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인터넷에 뒤진 겁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시면 IBM Q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 것들인데요. 작년 12월에 저희가 12개 고객분들이랑 IBM Q 네트워크에 계약을 했고요. 12개 고객 중에 한국은 딱 한 고객, 삼성전자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고객 중에 세계에 유수한 큰 기업, 포춘 500대에 들어간 큰 기업 또는 대학교 리서처들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기업이랑 계약을 해서 같이 붙어서 그 기업이 원하는 유즈 케이스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삼성전자는 특히 반도체 쪽에 어떠한 거를 해볼까라는 거를 IBM이랑 같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방금 Q 네트워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올해 IBM은 작년 말에 12개 계약에 이어서 Q 네트워크에 그 지역별로의 허브를 만드는 점, 그다음에 멤버라든지 스타트업들도 활성화해서 많은 멤버를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IBM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멤버들을 모아서 해당하는 유즈 케이스를 어떻게 같이 개발해 나갈지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기업과 하고 있는 파트너로 맺고 있는 4개의 유즈 케이스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랑은 거래 전략이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펀드 자산 가격 결정 이런 부분들을 같이 컨텀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지를 디벨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임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에 필요한 기술, 자동차 신소재 개발, 그다음 차량 제조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삼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분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JSR하고는 JSR이 만들어가는 화학 제품 중에서 신소재 개발 쪽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른 분들의 기술보다는 조금 더 퀀텀이라고 해서 좀 더 새로운 기술이긴 하지만 벌써 세상의 많은 기업들 그리고 연구기관들, 대학교들이 참여해서 IBM과 같이 해서 이미 많은 부분의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사회의 상황은 제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아직은 일반인보다는 약간 사이언티스틱, 과학자 아니면 뭔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퀀텀을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시중에서 커머셜화된 게 10큐빗, 20큐빗, IBM 20큐빗에서 이제 커머셜화 시켰고 20큐빗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니어 퓨처가 되면 IBM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큐빗을 올 연말 내년 초에 상용화를 시키겠다고 했는 것처럼 50큐빗에서 100큐빗 정도 되는 큐빗이 나오게 되면 과학 이렇게 연구뿐만이 아니라 정말 기업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에 퀀텀이 사용하는 시절이 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저희들 이렇게 집에 PC나 아니면 회사에 슈퍼컴퓨팅 같은 걸 사서 쓰는 것처럼 누구나 다 이게 오다 하면은 딱 커머셜로 딱 집에 퀀텀 컴퓨팅이 와 이런 시절을 지금으로부터 한 4년, 5년 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특정한 고객들과 같이 해서 IBM이 안드로인 네트워크의 클라우드 환경이거든요. 클라우드 환경에 붙어서 같이 우리가 어떤 유즈케이스 개발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퀀텀 컴퓨팅은 내가 내 생활에 어떻게 쓰이고 있냐 아직은 좀 더 미래긴 하지만 앞으로 그렇게 멀진 않았다. 4, 5년 사이에 우리한테 바로 가까이 올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아직은 현재 진행형이고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참여해서 개발 중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를 고민하는 이렇게 어르신들도 오셨고 젊으신 분도 오셨는데 그런 좋은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2018 YTN 미래 전략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